그러니까 이번에 안 터지면 다음번에 4, 5년 후에 엄청난 폭락이 올 거고, 지금 뭐 엔비디아는 또 뛰겠죠? 반도체 또 뛰겠죠? 뭐 다 뛰겠죠. 그렇지만 그때 터질 때는 닷컴 버블과 같은 엄청난 재앙 수준의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에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천식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는 연일 사상치,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중산층들 혹은 서민층들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상반된 지금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냐면 과거와 비슷하게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가 GDP가 꽤 높게 나오고 소비자 지표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물가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지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도 미국 재무부도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들은 전부 다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판단하는 신호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소음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놓게 만드는, 그래서 착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GDP가 낮게 나오고 미국은 좀 높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경제만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게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타나는 실제 경제 성장률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왜 높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는 왜 낮을까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는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빼버리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지표상으로 나타난, 형산적으로 나타난 그냥 그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마음을 확 놔버리게 되는, 오히려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나 첨단 기술이 미국에 몰려있는 걸 보면 성장은 미국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장을 미국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경제 지표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AI가 지금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보통신혁명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보통신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가장 먼저 오는데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그때 성장했던, 주가가 팍 튀었던 기업이 시스코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이니까 지금의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그 이상으로 뛰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결국은 어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지금은 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것을 지금 주도하는 것은 G1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G1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물결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있어야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본력이 몰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위수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효과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하고도 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그거 그대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뛰고 2002년에 닷컴 버블 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GDP,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GDP와 그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우리에게 좀 많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주가를 보면, 주식시장을 보면 사실 그런 4차 산업혁명,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수혜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경기 침체 직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경제 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곧 내릴 거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미국이 서서히 금리를 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뭐 미래는 가봐야 합니다. 제가 뭐 미래학자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학자의 어떤 시나리오 혹은 확률적 가능성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금리를 내리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야. 다시 호황으로 들어갈 거야. 뭐 위기는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뭐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로 보면 한 20% 정도 확률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80% 정도가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더 높은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경기 침체하고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시면 경기 침체의 80%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경기 침체 80%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80%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베이스라인 퓨처 가장 기본으로 두시고 그렇지만 한 20%는 금리를 내리고 해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995년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산업혁명 초입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20% 확률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노랜딩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랜딩을 얘기하실 때는 혹은 노랜딩이 일어난다고 하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같이 붙어있는 시나리오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1995년에 금리를 지금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 7개월 정도 있는 다음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금리를 내리고 경기 침체도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시나리오 같은데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3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안 왔다는 것은 높은 금리에서도 기업들이 다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번 내린 다음에 계속 오랫동안 한 4년 이상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 물론 중간에 한 번씩 떨어뜨렸지만 다시 또 올리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노랜딩이 온다. 그러면 금리를 뭐 3번 내지 4번 정도 내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3, 4년 정도 높은 금리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5%대 중반이니까 대략 한 4%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 후반 정도로 4, 5년 정도 더 가야 된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거기서 더 내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서 왜냐하면 다시 호황이 오고 주가가 막 상승하고 뭐 이러니까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뛸 것 같은 어떤 조짐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연준이 다시 또 금리를 더 올렸어요. 근데 그 올렸을 때는 직전에 1995년도에 올렸던 것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다시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군살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방치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가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군살을 빼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호황으로 가고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고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사실 기업이나 가게에 군살이 낀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연준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군살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기 호황기 한 9년 혹은 1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낀 군살을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서 그리고 경기의 호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군살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비 기업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호황기로 넘어갈 때에 발판이 마련되죠. 그리고 돈을 뿌렸을 때에 아주 좋은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잘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경제 흐름, 금융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요, 호황과 불황이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9년에서 12년 사이클인데 지금 코로나 때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식시장만 한번 빠르게 폭락했다가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오히려 기업이나 가게는 정상적인 경기 호황기보다 어떤 그 현금의 여력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 때의 어떤 그 경기 침체를 가짜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사실은 현재 2024년 올해까지
지난 경기 침체에서 최장 14년짜리 경기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경기 침체가 와서 군사를 빼지 않고 또다시 여기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만약에 4년, 5년만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16년, 17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길어진 만큼 버블은 더 끼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노랜딩으로 오면 경기 침체가 보통 9년 사이클에 12년 사이클 와야 되는데 이번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이 9년, 12년 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확 줍니다. 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실제로 1995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그래서 금리도 못 내리고 그리고 또 추가로 나중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9년, 12년 사이클로 와야 되는데 4년, 5년 사이클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노랜딩이 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경기 침체가 와서 군사를 털고 가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주가는 다시 뛰겠죠. 1995년에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뜁니다. 2단 버블로. 이번에도 또 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오래 못 가고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한 번에 못 털어드는 것을 버블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버블의 법칙이 있는데 버블의 법칙은요.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한다. 두 번째는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 적게 오르면 적게 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락하기 시작하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전에 버블이 시작하기 전보다 더 밑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1995년에 노랜딩이 온 다음에 결과가 뭐였냐. 2000년부터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2년까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침체기가 훨씬 길었죠. 왜냐하면 보통 침체기가 미국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그때 안 터졌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2배로 늘었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약세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87%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30-40%씩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니까 기술주가 보통은 그냥 경기 침체기로 오면 한 30-40%에서 빠질 것을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둘을 합쳐서 8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터지면 다음번에 4-5년 후에 엄청난 폭락이 올 거고 지금 뭐 엔비디아는 또 뛰겠죠? 반도체 또 뛰겠죠? 뭐 다 뛰겠죠. 그렇지만 그때 터질 때는 닷컴 버블과 같은 엄청난 재앙 수준의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에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랜딩은 거기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호황인 건가요? 예, 원래는 코로나가 오지 않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 직전에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정상적으로는 경기 침체, 주식시장 조정 이게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주가가 한 번에 팍 빠지긴 했지만 다시 그걸 다 치받아 올라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풀어지면서 실물 경제에서는 전혀 군살이 안 빠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뭐 여러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P의 적정 어떤 배수보다 지금 뭐 한 30% 정도 추가로 지금 버블이 껴 있죠. 그게 정확하게 그 구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냐. 버블도 똑같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다르다. 이번 주식시장은 다르다. 미국 경제가 정말 잘 버틴다. 오,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미국의 달러의 위기 가능성 시나리오도 발표했지만 그 시나리오는 좀 먼 미래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달러가 또 다른 위기인 건 맞습니다. 가치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요. 물론 달러 강세이긴 하지만 원화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인덱스 말고 신뢰도의 가치 측면으로 보면 많이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이 붕괴되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통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도 문제지만 달러의 어떤 가치가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주가 부채도 많이 늘었고 연준의 어떤 대차대조표도 많이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만 그랬다면 진짜 조금 더 큰 신뢰도 하락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달러의 어떤 유통량과 관련된 신뢰도를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도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미국이 그러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상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은 달러 패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 시장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연일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뉴스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면서 하는 구간은 이미 끝났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계속 역사적 전고점을 갱신하죠. 왜냐하면 1포인트라도 높으면 역사적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계속 언론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뉴스들이 보통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경기 침체 직전에 나온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내려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이제 그 상방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유의미한 굉장히 큰 어떤 수익률을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언제 떨어지느냐? 곧바로 바로 안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한두 번 정도는 금리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상방에서 잘 버텨주죠. 그런데 금리가 이제 한 3번 정도 내린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왜냐하면 그래도 높은 금리에 대해서 있어서 많이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좀비 기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조금 좀 더 힘을 얻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하나의 이제 신호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소음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소비자 지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내렸다, 혹은 연준의 목표치 가까웠다 이야기들, 그다음에 실업률이 탄탄하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팩트지만 다 소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직접 뭐 연준의 지표들을 페드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다 보시면 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직전에 거의 대부분 역사적 가장 낮은 시점, 완전 고용에 다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언제 뛰느냐? 경기 침체 직전에 뛰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전에는 발생하기 전에는 실업률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의 실업률을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우상향을 역사적 전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지금 실업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니까 소비가 견고하게 받쳐주면 하나는 실업이고 고용이 견고하게 받쳐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소비가 견고하게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역시 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의 소비가 침체가 되는 것은요. 그것도 역시 경기 침체가 와야 소비자들이 침체합니다. 그 소비 심리상 그래서 어떨 때는 경기 침체 직전에도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팩트지만 여러분들이 소음이다.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뭐가 신호냐라고 하면 굳이 뭐 한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9개월 동안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노랜딩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느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9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연준이 지금 뭐 9월에 많은 시장에서 9월에 금리를 시작할 거다. 혹은 뭐 12월에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9월에 하느냐 12개월에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뭐 9월에 하면 이제 내년 6월까지가 되겠죠. 12월에 하면 내년 9월까지가 되고 그 9개월 기간에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번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연준은 뭐 앞으로 뭐 우리 몇 번 안 내리겠다 얘기하지만 연준의 어떤 그 전망치, 특별히 우리가 점도표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연준이 이번 구간에서도 점도표를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점도표와 실제적인 과거에도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한 것과 혹은 시장이 연준의 점도표를 반영해서 점도표를 받아들여서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를 금리의 예상치를 내놓죠. 그것과 실제 금리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그나마 금리를 인상할 때는 방향 정도는 맞았습니다. 근데 내릴 때는요 방향조차도 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구간에서의 금리 인하 구간에서의 연준의 점도표의 예상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9개월 동안 몇 번 내릴지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9개월 동안 연준이 말 그대로 한 두세 번만 내린다. 그러면 1995년 모델로 노랜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노랜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노랜딩이 되면 4% 중반까지만 내렸다가 혹은 후반까지만 내렸다가 3, 4년 이상 계속 간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오히려 지금 5%대 중반보다 더 높게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랜딩이면 다음번 경기 침체가 9년이나 12년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버블을 2번 이상 하고 해소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버블을 한 번에 해소해야 된다.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엄청난 닷컴 버블 때와 같은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번만 내렸다 9개월 동안 그러면 와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주식시장은 혹은 실물 경제는 3-4년 정도는 버틸 겁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뭐 활용하셔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용하겠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 다음 또 준비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개월 동안 3번 이상 보통은 이제 한 7회 정도 내렸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대부분. 물론 연준이 FOMC 할 때마다 0.25씩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건너뛰고라도 한 번 건너뛰고 2번 끝나도록 총 9개월 동안 보통 7회를 내리는 0.25씩에서 7회 내리는 폭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다고 또 7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경기 침체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